자, 법적으로는 완전히 무효인, 그러니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걸로 치는 불법 계약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한 소득에 국가가 세금을 매긴다?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짚어볼 해설은 바로 이 기묘하고 역설적인 과세 논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인데 세금은 내야 한다니 이게 참 베테랑 세무사님들이나 실무자분들도 가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아주 흥미로운 만재거든요. 법적으로는 없는 돈인데 국세청은 도대체 어떻게 세금을 물리는 걸까요? 오늘 세무사의 관점에서 이자 제한법을 위반했을 때 작동하는 이 무시무시한 과세 논리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구조를 빠르게 훑고 넘어가죠. 무효인 이자가 과세 대상인지부터 시작해서요. 실제 조세심판원 대여금 분쟁 사건, 민법과 세법의 충돌, 대법원의 핵심 판례 논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무자를 위한 꿀팁 시사점까지 쭉 이어서 속도감 있게 가보겠습니다. 1장, 무효인 이자도 과세 대상일까? 이 파트에서는 우선 합법적으로 챙길 수 있는 이익의 뚜껑, 즉 상한선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섰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무대를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자, 2021년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요. 이자 제한법상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은 딱 24%였습니다. 이걸 1%라도 초과하는 이자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무효예요. 그냥 휴지 조각이라는 거죠. 하지만 국세청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찌됐든 네 주머니에 돌이 들어갔잖아. 그럼 내 몫은 내놔. 이거거든요. 도대체 법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돈에 어떻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걸까요? 2장, 대여금 분쟁입니다. 자, 이제 이 무거운 이론을 끄집어내서 거액의 돈이 얽히고 설킨 실제 사건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조세심판원 조심 2025 광사450 사건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타임라인부터 보시죠. 2021년 3월에 대규모 자금이 팍 투입됩니다. 그리고 9월부터 순조롭게 상환이 시작돼요.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었죠. 하지만 돈줄이 서서히 마르기 시작하면서 결국 2023년 8월 채무자의 부동산을 싹 다 가압류해버리는 아주 지독한 진흙탕 소송전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바로 이겁니다. 돈을 빌려준 투자자와 국세청의 계산 방식이 아주 극단적으로 엇갈렸다는 거예요. 투자자는 아니, 한도를 넘어서 받은 돈은 이자가 아니라 그냥 원금 갚은 걸로 쳐야지. 이렇게 주장했고요. 국세청은 무슨 소리, 법적 한도를 넘었든 말든 네가 받은 돈 전체가 이미 실현된 이자 소득이다. 라면서 정면으로 맞붙은 거죠. 참고로 이 사건에 걸려있던 공식 대여 원금이 무려 1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단위부터가 장난이 아니죠. 눈앞에 아른거리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 뒤에는 결국 초과 이자에 대한 엄청난 세금 공방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3장, 민법 대 세법. 이 골치 아픈 혼란을 명확히 풀려면요. 우리는 지금부터 모자를 2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는 깐깐한 민사법원 판사의 모자, 다른 하나는 현미경을 들이대는 세무조사관의 모자입니다. 이 두 세계의 충돌을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민법은 기본적으로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려고 초과 이자를 싹 다 무효 처리해버립니다. 반면 세법은 계약서 잉크가 마르고 자시고 가네? 그래서 지금 돈이 누구 주머니에 들어갔는데 이걸 봅니다. 명목이나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무조건 우선하는 실질 과세의 원칙, 이게 지배하는 세계가 바로 세법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맞은 청구인의 방어 논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얼핏 들으면 진짜 완벽해 보입니다. 초과 약정은 어차피 법적으로 무효니까 내가 받은 초과분은 이자가 아니라 그냥 남은 원금을 돌려받은 거다. 무효인 돈에 어떻게 세금을 매기냐? 어떤가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탄탄한 방어막 같지 않나요? 4장, 대법원의 논리.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엄청난 반전이 등장하면서 청구인의 이 완벽해 보이던 논리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초과이자를 줬고 또 그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다? 그러면 이미 당신 주머니에 꽂힌 그 돈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민사상 무효라는 방패가 국세청의 날카로운 창을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뜻이죠.
자, 이 대목에서 세무 전문가분들이 가장 주목하셔야 할 절대적인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현실적 수취라는 개념인데요. 법적으로 이게 무효내 만에 따질 것 없이 이자가 현실적으로 딱 지급이 돼서 채권자가 그 돈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면 그 순간 과세 요건은 성립해 버리는 겁니다. 채무자가 내 돈 돌려줘 하고 청구하기 전까지 국세청은 통장에 꽂힌 그 돈을 명백한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해 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불법 사금융 사건에서 어떻게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는지 그 덫의 구조를 스텝별로 볼까요? 채무자가 초과 이자를 주고 채권자는 일단 그걸 꿀꺽합니다. 나중에 채권자가 아니에요, 이거 원금 갚은 거예요 라고 발뺌해봤자 과세관청이 당신 이거 이자 명목으로 챙긴 거 맞잖아 라고 딱 입증해내는 순간 꼼짝없이 소득세 철폐가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국세청도 그냥 너 이자 맞지? 하고 짐작만으로 세금을 때릴 순 없어요. 입증 책임은 무조건 과세관청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국세청이 뭘 들이밀었냐? 바로 채무자가 써던 관리장부랑 정산 내역서를 결정적 증거로 들이밀었습니다. 이자로 실컷 챙겨놓고 나중에 세금 무서워서 못 받은 원금인데요 라고 둘러대는 걸 아예 원천 차단해버린 거죠. 진짜 날카롭지 않나요? 자, 이제 5장 세무 전문가를 위한 시사점입니다. 사채이자나 세무 리스크를 매일같이 다루시는 우리 실무자분들에게 이 복잡한 대법원 논리가 주는 진짜 의미는 과연 뭘까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무적 인사이트를 짚어드릴게요. 세무서 관점에서는요, 종이에 적힌 계약서가 합법이냐 무효냐 이거 백날 따지는 것보다 실제 돈이 어떻게 흘러갔냐를 추적하는 게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결국 이게 초과이자로 확정된 거냐 아니냐를 두고 벌어지는 입증 책임 싸움이 심판의 승패를 가르거든요. 제발 법적으로 무효인 계약이라고 해서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그 위험한 착각은 오늘부로 싹 버리셔야 합니다. 세금의 세계를 지배하는 궁극의 황금률, 실질과세의 원칙. 절대 잊지 마십시오. 국세청은 명목상의 글귀가 아니라 여러분 눈앞에 굴러가는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의 세금을 매깁니다. 이자 제한법 위반으로 나중에 혹시 돈을 토해내야 할 위험이 있더라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그날, 그 순간에 그 돈을 내가 꽉 쥐고 있다면 네, 맞습니다. 무조건 과세 대상입니다. 다음에 아주 공격적으로 설계된 3호 대여금 계약서나 투자 구조를 검토하실 일이 생긴다면 스스로에게 꼭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만든 이 무효인 수익이 깐깐한 국세청의 눈에는 그저 세금 매기기 딱 좋은 아주 완벽하고 달콤한 소득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현실은 아주 냉혹하고요. 세금 고지서는 기어코 우리 집 문 앞을 찾아옵니다.